그 가짜 뉴스도 MB를 옹호하는 가짜 뉴스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없어요. 네, 이게 심리가 그런 겁니다. 제가 가짜 뉴스 쭉 보고 댓글도 보면 MB를 옹호하는 가짜 뉴스 없어요. 이명박 전 대통령 드디어 내일 소환이죠. 예. 근데 뭐 지금 그 주위에 사람이 안 남았다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죠. 그러니까요. 측근들이 검찰에 불려갔다 오면은 이 전 대통령 불리한 사실이 드러나고 네. 심지어 뭐 형제, 조카가 검찰에 갔다 와도 불리해지고 검찰 수사 기법 때문이기도 하겠지만은 다른 경우들하고 너무 다르다는 거죠. 네. 그리고 뭐 최측근들도 다 돌아서고 있다 그러고 네, 불리한 증언들을 내놓고 있다 그러고. 그렇죠.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그 이 대통령 고려대학교 상대 1년 선배예요. 네. 1977년부터 인연을 맺었거든요. 이분이 과거에는 이제 뭐 언론 취재나 검찰 수사 등에서는 한다고 이 전 대통령한테 불리한 제도를 안 했는데 네. 최근에는 그 국정원 특수활동 미수수 그리고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이런 거는 진술을 했어요. 예, 예. 돌아섰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뭐 40년 지기, 집사, 측근 중에 측근 이런 그렇죠. 사람이 돌아섰으니 딴 사람은 뭐 더 말할 것도 네, 없죠. 뭐 요즘 거의 MB 저격수인 정두원 전 의원은 다른 케이스지만은 정말 사람이 없어 보인다는 거예요. 네, 네. 왜 이렇게 사람이 없을까요? 제가 이제 오늘 다른 신문사에 이야기를 했는데 이른바 세계의 축이 무너졌다고 봅니다. 어떤 거죠? 세계의 축이? 이게 어떤 뭐 진영이라고 할지 무슨 측근 그룹이라고 할지 이런 게 형성되고 유지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공동의 신념, 두 번째로 신뢰, 그리고 이익. 이 이익이라는 게 꼭 뭐 돈만은 아니겠죠. 자리도 이익이겠죠. 예. 그래서 세 개의 축이 필요한데 현재 이 전 대통령 쪽에서는 세 가지가 다 무너진 것 같아요. 말하자면은 뭐 공동의 신념이라고 할 것이 중도 실용주의 정도 되겠죠. 이게 깨진 지 오래고 측근 인사들이 뭐 힘들어할 때 MB가 도와줬다 이런 말은 없고 힘들어할 때도 나 몰라라 했다 이런 말만 자꾸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인간적인 관계, 신뢰도 많이 깨진 것이고 예. 이게 축은 뭐 청와대 나오는 순간 줄 게 없으니까 깨졌죠. 네. 애초에. 그러면 과거에 어려움을 겪었던 다른 대통령들하고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전두환 전 대통령 보면은 뭐 장태동 전 안기부장 같은 사람 없다. 뭐 전두환이 남자는 남자다. 주위에 뭐 사람들은 있다. 이런 식의 이제 세평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도 있는 것이고 이분을 보면 제가 볼 때는 그 신념의 축 말고 신뢰의 축. 자기들끼리 이제 의리 이런 거겠죠. 그리고 이익의 축이라는 건 버티고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서로 또 이해관계가 있다. 뭐 그렇죠. 예. 노태우 전 대통령 쪽을 보면은 장세동 같은 상징적 인물은 없지만은 오히려 이쪽을 보면은 신념의 축이 유지되고 있는 게 보여요. 그래요? 집권 기간의 북방 정책, 뭐 경제 정책, 민주화로의 이행 이런 데 대해서 당시 몸담고 있었던 사람들이 우리가 그래도 일은 잘했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 노태우 전 대통령 개인에 대한 충성보다는. 예. 그리고 사람들이 어떤 자기가 큰 일을 하게 되면은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뭔가 이제 끈을 찾으려고 합니다. 의리가 됐건 잘한 것을 찾으려고 하는데 예. 이 전 대통령 측에 대해서는 그런 게 하나도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리고 뭐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이 앞서 사람들하고 다르지만은 어려움을 겪었지만은 신념의 축하고 신뢰의 축이 강하게 유지됐기 때문에 지금 뭐 화려하게 부활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명박 전 대통령 그 주변도 처음에는 그 세 가지 축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쪽을 볼 때 예. 이제 실용적이다, 뭐 기업 CEO 같은 리더십이다. 이게 과거 정치권의 뭐 전근대적인 리더십 어떻게 보면은 그것과는 뭐 다르다. 그런 거하고 다르다. 예. 이런 게 그때는 이게 장점으로 분명히 보였어요. 그러니까 서울시장도 당선되고 뭐 대통령 당선되고 그런 네.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네. 지금 돌아보면은 하나가 다 깨져 있는 거죠. 그렇군요. 뭐 게다가 지금 변호인단 꾸리는데 돈이 없어서 어렵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이건 뭐예요? 이거는요. 뭐 모르겠습니다. 그 속사정은 제가 모르겠지만은 그 말이 어떻게 다가오느냐. 국민들이 들어도 황당하기 짝이 없는데 주위에 있는 분들이 들을 때 더 허망하지 않을까요? 그런 이야기들이. 그래서 그런 소리들이 나오면 나올수록 세계의 축을 더 무너뜨리는 게 아닌가. 예. 그리고 이제 뭐 완전히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몇 분들은 이제 계시던데 그분들 같은 경우 이게 자기 자존심을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자기 이제 인생이 무너지는 거하고 마찬가지니까요. 네. 예. 아무튼 이제 검찰 수사 그 후에 이제 구속영장 같은 게 요청이 될지 네. 안 될지 이런 거 지켜봅시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윤태권 실장이었습니다.
그 가짜 뉴스도 MB를 옹호하는 가짜 뉴스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없어요. 네, 이게 심리가 그런 겁니다. 제가 가짜 뉴스 쭉 보고 댓글도 보면 MB를 옹호하는 가짜 뉴스 없어요. 예, 그게 지금 보수 지지자들 그리고 가장 그 핵심적인 보수 지지자들의 마음속에서도 MB는 너무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특수활동비로 문고리 3인방 용돈 주고 뭐 추석 뭐 이런데 상여금 주고 그다음에 뭐 그걸로 뭐 침 맞고 뭐 화장품 좀 사서 바르고 이런 거 엄청 큰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보수 쪽의 어르신들은 뭐 그 정도 할 수 있는 거지. 그게 뭐 그렇게 큰 일이라고 탄핵까지 시키냐 아직도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를 제가 정말 힘들어했었는데 네. 그때 한마디 더 섞어요. 항상 저는. 그러면 노무현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 똑같은 경우에 똑같이 말씀하실 거냐고 저는 대놓고 따져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논리요. 국정원 댓글이 뭐 하부 조직의 일탈이다. 뭐 어쩌고 저쩌고 별거 아니다. 그러면 제가 상대 패널한테 물어봐요. 그러면 문재인 정부가 국정원 동원해서 선거 때 댓글 달아도 괜찮은 거냐고. 그건 말 못하잖아요. 말 못하죠. 그러니까 이분들 머릿속에 진짜 민주주의가 되려면 네. 그런 어떤 생각들에 대한 보통 사람들의 마인드를 갖고 있어야 돼요. 네. 지금 서울중앙지검의 1001호실 이게 VIP용인가 보죠. 박근혜 조사 이후에 한 번도 안 썼대요. 차라리 네, 우리가 거기서 네. 녹음이나 할까? 사무실. 아니 왜 따로 이렇게 받아야 되죠? 그거는 뭐 일반 잡범 조사받는 데서 받을 수는 없지 않아요? 불공평해. 혹시 의원님은 그 검찰 조사 받아보신 적 있어요? 당연히 조사 많이 받아봤죠. 분위기 어때요? 싫어요. 왜요? 아마 변호사들도요. 음. 직업상 검찰에 들어가도 기분이 안 좋다고 하거든요. 근데 되게 우리가 검찰에 가는 건 대학교 때 시위 주동하고 갔을 테고 이후에도 조사받으러 가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일단 가기 싫죠. 검사란 직업을 생각해 본 적이 있거든요. 여러 가지 유형이 있겠죠. 뭐 정말 검사로서의 어떤 사명감 또는 기득권에 물들여져서 니들 그렇게 해봐야 뭐 특히 학생들 대할 때 해봐야 세상 바뀐 줄 아느냐고 뭐 그러면서 되게 가찮게 보는 유형도 있을 거고 같은 조사하면서도 학생들한테 미안해하는 검사도 있을 거예요. 심리적으로는. 네. 근데 이 사람들이 이명박을 만나서 우병우가 노무현 대통령한테 했었다고 전해지는 그러나 우병우는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부인하는 여기는. 당신은 전직 대통령이 아니라 피의자로서 범죄자로서 조사받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불필요한 말이라고 그러니까. 생각해요. 그냥 내용을 조사하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형식적 예우는 갖출 거라고 보입니다. 1001호실에서 박근혜 씨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조사받았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네. 이명박은 범죄 혐의로만 보면은 잠 안 자고 한 이틀? 그러니까 아마 지금 관례상으로 보면 아침 9시 반에 들어가면 그 다음날 새벽 아무리 빨리 나오던 서너 시 이전에는 나오기 힘들 거다. 네. 그러면 우리 궁금증 중에 하나가 집에 돌려보내지 않고 바로 영장을 치는 경우도 있을까요? 그렇게 안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명박은 대부분 부인할 거거든요. 부인해도 그냥 이건 재판단에는요. 충분히 조사하고 뭐 자택으로 귀가 조치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영장을 청구해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울에서는 지금 헬기를 띄우거나 드론 이거 못 띄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명박 집에서 검찰청까지 노 대통령 하셨듯이 물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내일 아마 보도의 행태들을 보면 이명박이 집에서 나오는 순간부터 생중계가 되긴 할 거예요. 그렇죠. 전직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받는 거라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렇게 했잖아요. 관례에 따라야 될 것 같습니다. 취재 관행, 중계 관행 따르게 될 것 같아요. 공평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나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노무현 대통령 관광버스 타고 가셨잖아. 그때 오르락 내리락 때 표정을 좀 잊을 수가 없거든요. 그들은 뭐 정치인들이야 서로 보복이네 아니냐 얘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 심적 저는 보복을 하고 싶은 거지. 최소한 똑같이 대해달라 이런 거거든요. 똑같이 대하는 것으로 보복의 마음을 그렇죠. 푼다는 거죠. 근데 어쨌든 지금 이명박 대통령 MB에 대해서 씌워진 혐의들이 너무나 많고 액수도 크기 때문에 뇌물로 추정되는 액수가 100억이잖아요. 지금 100억이고 제가 계속 궁금해하는 주진우를 왜 고발하지 않냐. 매월 MB 그리고 김윤옥 여사에게 1억씩 특수활동비를 상납했다 이 의혹을 제기했잖아요. 주진우가. 그런데 주진우를 그걸로 고발했다는 얘기 못 들어봤어요. 그래서 뇌물 액수는 경우에 따라서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횡령 추정 액수, 그 비자금도 한 300억 가까이 된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그냥 즉시 구속이에요. 그렇죠. 네. 전직 대통령이라는 것이 전제가 돼서 조사하는 게 특혜다. 똑같이 대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현실은 좀 그렇게 쉽지가 않다 이런 거고. 네. 근데 지금 이명박 씨는 검찰 출석 바로 직전에 난관에 부딪힌 게 이제 정동기 네. 당시 민정수석의 네. 변호사 수임인데 네. BBK 사건 때 그 사건을 지휘했던 차장검사였기 때문에 네. 그거 안 된다라고 우리 방송에서도 며칠 전에 이야기를 했는데 대한변협이 사법 신뢰에 저하의 우려가 있다. 네. 선임을 강행하면 정동기를 징계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지금 실제로 못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죠. 정동기는 이명박이 어린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게 변호사법 제31조를 보면 공무원, 조정위원 또는 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에 대해서는 수임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고요. 이를 위반해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정 전 수석은 변명을 하긴 했어요. 수사 진행 과정 및 수사 결과를 보고받았을 뿐 직무상 사건을 취급한 사실이 없다. 이런 식으로 소명했지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보고받는 것도 직무 라인에 있는 거니까. 그래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많은 분들이 벌금 액수를 보고 좀 의아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변호사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정했던 시대에는 1,000만 원이 큰 돈이라 이랬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벌금 액수들은 좀 상향 조정돼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억 이하의 벌금에 처할 뭐 그런 식으로 돼야죠. 발상 자체가 굉장히 부도덕한 거라고 보거든요. 네. 그때는 수사를 했고 그래서 덮어줬던 사건을 이제 와서 변호사로 나선다는 거는 발상 자체가 이 사건의 얼개를 가장 잘 알고 있을 사람이기 때문에 오히려 선임하는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예, 덮어 주었다면 변호할 수 있는 논리라든지 그다음에 피할 구멍도 다 알고 있을 거라고 보는데 이번 과정에서 보면 대한변협이 최소한의 양심은 살아있다. 그러니까요. 예,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러면 정동기를 변호사로 수임하지 못하는 이유로 혹시나 이 방송 이후에 이명박의 출석이 미뤄질 가능성은 없을까요? 그거 없을 것 같은데요. 다른 변호사가 있던데요. 알겠습니다. 이명박의 범죄 이야기가 또 최근에 하나 더 나왔는데 경찰도 댓글 공작을 했다. 네. 여기에 보수단체 7만 명의 동원 계획을 세웠다. 네. 정말 어마어마하죠. 군대, 국정원, 각종 공무원들. 이거는 뭐 이명박이 지금 검찰에 조사받으러 가는 내용도 아니에요. 사실 알고 보면. 네, 이게 뒤늦게 나왔고요. 이게 2011년에 당시 사이버 수사대장이 이런 대응 방안을 세워서 조현옥 청장에게 보고했다는 거 아닙니까? 진짜 할 말을 잃었다. 진짜. 진짜 그러네요. 7만 7천 명. 근데 여기서 조금 더 들여다보셔야 되는 게 이 7만 7천 명이 도대체 어느 단체일까예요. 왜냐하면 국가정보원이 2012년에 제18대 대선 직전 민간인 여론조작팀을 만들어서 동원한 숫자가 3,500명이거든요. 그것도 굉장히 많은 거예요. 3,500명이 좋아요 한 번만 누르면 3,500개의 좋아요가 그냥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게 마치 여론이냐. 그래서 그렇죠. 사람들 마음을 흔들죠. 근데 7만 7천 명은 3,500명의 20배입니다. 20배. 아이고. 이 사람들 생각하는 게 정말 후지다 이런 생각을 일단 했고요. 경찰이 세상에 이거는 경찰이 국정원보다 더 엄중한 게 저는 이렇게 봐요. 지금까지 해오지 않았던 새로운 그 어떤 신기원을 이룩한 거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국정원은 그래도 박정희 때부터라도 네. 뭔가 그런 식으로 이렇게 정치 공작에 동원됐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또 사실 놀랍진 않아요. 불법인 건 맞는데. 근데 경찰도 이러면 이건 아니죠. 이거는 진짜. 아닐 뿐만 아니라 제가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국정원에서 댓글을 통한 선거 개입을 기획한 사람은 진급했을 거다. 그러니까.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새로운 공작 방식을 사이버 시대에 개발한 거고 영역을 확장한 걸로 인지했을 거다. 그래서 잘못임을 전혀 몰랐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조현호를 다시 또 재판대에 세워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누가 시켰어도 물어보면. 그렇죠. 근데 이게 이 문건 내용을 보면 문건 내용이 이 공작의 단계가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 공작의 단계 첫 번째 왜곡 정보의 사전 대응이 필요한 단계. 이게 1단계. 2단계. 왜곡 여론이 확산된 2단계.
3단계 왜곡 여론이 광범위하게 확산된 3단계. 그래서 이때마다 대응 방안과 주체를 명확히 했다는 겁니다. 1단계에서는 경찰청과 각 지방 경찰청 소속 보안 사이버 요원 88명을 투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왜곡된 여론의 주무부처 있잖아요. 그 주무부처의 공식 입장을 전달하는 거예요. 2단계 보안 요원 1860명을 동원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3단계 이때 이제 인터넷 포털 사이트 보수단체 회원 77,917명을 동원해 참여를 유도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전혀 이해가 안 됐던 것들의 일종의 실마리가 풀리는 것 중에 그렇죠. 하나거든요. 주로 방식이 인터넷 그 상에 게시글 이런 거 쓰는 거였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상한 게시글이 막 올라왔었잖아요. 도저히 이거는 네티즌이 아닌 것 같은. 지금도 옵션 열기가 있으니까요. 네. 자, 조현호 청장에게도 보고했다. 그럼 사실 이게 이제 또 어떤 수사를 하게 되면 조현호도 경찰이나 검찰에 소환돼야 되는 그쵸? 그런 문제가 있겠군요. 네, 네. 이야, 그리고 이제 요거와 관련하여 또 나와야 될 게 있죠. 돈 얼마 썼냐가 나와야죠. 그러니까 네.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그럼요. 숨 쉬는 것도 정치고 걸어가는데도 돈이 듭니다. 네. 일상적인 평화로운 국가에서는 이런 게 하나 터지면 이것도 게이트인데 너무 많은 것들이 터지니까 어떤 경우는 이 뉴스를 보도하지도 않는 채널이 있어요. 그 정도야. 네. 너무 많이 터져서. 그 도덕성이 완전히 무뎌져 가지고 놀랍지도 않은. 네. 근데 경찰은 진짜로 놀려야 될 부분이요. 민생, 치안을 그렇게 입으로 이야기했던 세력들이 네. 정치적으로 경찰이라고 하는 인력을 써먹고 여론 조작하고 사실은 그게 정치 개입이고 선거 개입이거든요. 그렇죠. 이런 세력들이에요. 그러면 동네에 계시는 그 어르신들은 좀 하면 어떠냐. 경찰이 이러실 거 아니냐고.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해야 된다. 좌익 세력 척결을 위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고 네. 댓글과 관련하여서는 가장 많이 유포되고 공유하고 있는 그쪽의 논리는 댓글이 무슨 그렇게 대선에 영향을 줬겠어? 그겁니다. 대통령님 듣고 계시죠? 우리도 합시다.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자기 이제 인생이 무너지는 거하고 마찬가지니까요. 네. 아무튼 이제 검찰 수사 그 후에 이제 구속영장 같은 게 요청이 될지 네. 안 될지 이런 거 지켜봅시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윤태권 실장이었습니다. 그 가짜 뉴스도 MB를 옹호하는 가짜 뉴스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없어요. 네, 이게 심리가 그런 겁니다. 제가 가짜 뉴스 쭉 보고 댓글도 보면 MB를 옹호하는 가짜 뉴스 없어요. 예, 그게 지금 보수 지지자들 그리고 가장 그 핵심적인 보수 지지자들의 마음속에서도 MB는 너무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특수활동비로 문고리 3인방 용돈 주고 뭐 추석 뭐 이런데 상여금 주고 그다음에 뭐 그걸로 뭐 침 맞고 뭐 화장품 좀 사서 바르고 이런 거 엄청 큰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보수 쪽의 어르신들은 뭐 그 정도 할 수 있는 거지. 그게 뭐 그렇게 큰일이라고 탄핵까지 시키냐 아직도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를 제가 정말 힘들어했었는데 네. 그때 한마디 더 섞어요. 항상 저는. 그러면 노무현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 그러면 과거에 어려움을 겪었던 다른 대통령들하고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전두환 전 대통령 보면은 뭐 장태동 전 안기부장 같은 사람 없다. 뭐 전두환이 남자는 남자다. 주위에 뭐 사람들은 있다. 이런 식의 이제 세평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도 있는 것이고 이분을 보면 제가 볼 때는 그 신념의 축 말고 신뢰의 축. 자기들끼리 이제 의리 이런 거겠죠. 그리고 이익의 축이라는 건 버티고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서로 또 이해관계가 있다. 뭐 그렇죠. 예. 노태우 전 대통령 쪽을 보면은 장세동 같은 상징적 인물은 없지만은 오히려 이쪽을 보면은 신념의 축이 유지되고 있는 게 보여요. 그래요? 집권 기간의 북방 정책, 뭐 경제 정책, 민주화로의 이행 이런 데 대해서 당시 몸담고 있었던 사람들이 우리가 그래도 일은 잘했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 노태우 전 대통령 개인에 대한 충성보다는. 예. 그리고 사람들이 어떤 자기가 큰 일을 하게 되면은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뭔가 이제 끈을 찾으려고 합니다. 의리가 됐건 잘한 것을 찾으려고 하는데 예. 이 전 대통령 측에 대해서는 그런 게 하나도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리고 뭐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이 앞서 사람들하고 다르지만은 어려움을 겪었지만은 그 가짜 뉴스도 MB를 옹호하는 가짜 뉴스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없어요.
네, 이게 심리가 그런 겁니다. 제가 가짜 뉴스 쭉 보고 댓글도 보면 MB를 옹호하는 가짜 뉴스 없어요. 이명박 전 대통령 드디어 내일 소환이죠. 예. 근데 뭐 지금 그 주위에 사람이 안 남았다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죠. 그러니까요. 측근들이 검찰에 불려갔다 오면은 이 전 대통령 불리한 사실이 드러나고 네. 심지어 뭐 형제, 조카가 검찰에 갔다 와도 불리해지고 검찰 수사 기법 때문이기도 하겠지만은 다른 경우들하고 너무 다르다는 거죠. 네. 그리고 뭐 최측근들도 다 돌아서고 있다 그러고 네, 불리한 증언들을 내놓고 있다 그러고. 그렇죠.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그 이 대통령 고려대학교 상대 1년 선배예요. 네. 1977년부터 인연을 맺었거든요. 이분이 과거에는 이제 뭐 언론 취재나 검찰 수사 등에서는 한다고 이 전 대통령한테 불리한 제도를 안 했는데 네. 최근에는 그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그리고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이런 거는 진술을 했어요. 예. 돌아섰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뭐 40년 지기, 집사, 측근 중에 측근 이런 그렇죠. 사람이 돌아섰으니 딴 사람은 뭐 더 말할 것도 예, 없죠. 뭐 요즘 거의 MB 저격수인 정두원 전 의원은 다른 케이스지만은 정말 사람이 없어 보인다는 거예요. 네. 왜 이렇게 사람이 없을까요? 제가 이제 오늘 다른 신문사에 이야기를 했는데 이른바 세계의 축이 무너졌다고 봅니다. 어떤 거죠? 세계의 축이? 이게 어떤 뭐 진영이라고 할지 무슨 측근 그룹이라고 할지 이런 게 형성되고 유지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공동의 신념, 두 번째로 신뢰, 그리고 이익. 이 이익이라는 게 꼭 뭐 돈만은 아니겠죠. 자리도 이익이겠죠. 예. 이런 세 개의 축이 필요한데 현재 이 전 대통령 쪽에서는 세 가지가 다 무너진 것 같아요. 말하자면은 뭐 공동의 신념이라고 할 것이 중도 실용주의 정도 되겠죠. 이게 깨진 지 오래고 측근 인사들이 뭐 힘들어할 때 MB가 도와줬다 이런 말은 없고 힘들어할 때도 나 몰라라 했다 이런 말만 자꾸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인간적인 관계, 신뢰도 많이 깨진 것이고 예. 이게 축은 뭐 청와대 나오는 순간 줄 게 없으니까 깨졌죠. 네. 애초에. 신념의 축하고 신뢰의 축이 강하게 유지됐기 때문에 지금 뭐 화려하게 부활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명박 전 대통령 그 주변도 처음에는 그 세 가지 축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쪽을 볼 때 예. 이제 실용적이다, 뭐 기업 CEO 같은 리더십이다. 이게 과거 정치권의 뭐 전근대적인 리더십 어떻게 보면은 그것과는 뭐 다르다. 그런 거하고 다르다. 예. 이런 게 그때는 이게 장점으로 분명히 보였어요. 그러니까 서울시장도 당선되고 뭐 대통령 당선되고 그런 네.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지금 돌아보면은 하나가 다 깨져 있는 거죠. 그렇군요. 뭐 게다가 지금 변호인단 꾸리는데 돈이 없어서 어렵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이건 뭐예요? 이거는요. 뭐 모르겠습니다. 그 속사정은 제가 모르겠지만은 그 말이 어떻게 다가오느냐. 국민들이 들어도 황당하기 짝이 없는데 주위에 있는 분들이 들을 때 더 허망하지 않을까요? 그런 이야기들이. 그래서 그런 소리들이 나오면 나올수록 세계의 축을 더 무너뜨리는 게 아닌가. 예. 그리고 이제 뭐 완전히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몇 분들은 이제 계시던데 그분들 같은 경우 이게 자기 자존심을 지키는 길이라고